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삼입니다. 김용삼의 현대사 시시비비 이승만 대통령에 관련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어려운 과정에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존 콜터 장군을 설득을 해서 문경에 시멘트 공장을 짓고 인천에 판유리 공장을 진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경제산업과 관련해서 뭐 한 일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런 도표를 하나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1954년 4월 1일 날 산업붕 지원이라는 산업은행을 발족을 시켰고, 7월 21일 날 화천발전소 수리복구를 완료하고 발전을 개시했습니다. 7월 28일 날 경제부흥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고, 1955년 4월에 전원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고, 6월 26일 날 IMF IBRD 가입을 했고, 10월 22일 날 충주 비료공장 기공식을 했습니다. 1955년 11월 23일 날 사상 최초로 발전량 10만 킬로와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56년 2월 달에는 당일리 화력발전소가 화입식을 했고, 4월 28일 날에는 전력사용 제한 조치를 철폐를 했습니다. 그리고 1956년 9월 17일 날 국내 최초로 원자력 전시회를 개최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956년 그 어렵던 시절에 1인당 국민소득 60불 정도 채 안 되는 그런 나라에서 원자력을 하겠다고 원자력 전시회를 여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날 문재인 정부가 뭐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를 하느니 마느니 뭐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오죽했으면 원자력을 했겠습니까?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원자력을 시작을 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또 국비 유학생을 뽑아서 이번에는 영국으로 원자력 유학생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원자력 유학을 다녀온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이 원자력 발전소를 훌륭하게 건설을 해서, 더군다나 한국 표준형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까지 하는 이런 원자력 선진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원자력 선진국의 모태는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하는 점을 이 도표를 통해서 우리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원자력 관련돼서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 재임 10년의 의미는 무엇이냐? 19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한 후 1960년 4월에 하야할 때까지 12년을 재임을 하셨는데, 그 1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2년 후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뭐 철도, 도로, 항만 뭐 그나마 몇 개 남아있던 공업시설까지 다 부서져가지고 3년 동안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총 32억 달러의 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의 인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32억 달러, 여러분, 전 국민의 2년치 총생산입니다. 그야말로 전 국민이 2년치 피땀 흘려 노력을 한 그 결과물이 전쟁을 해서 정말 허무하게 다 부서졌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남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4년부터 전후복구를 시작을 해서 1958년에 전후복구를 완료를 합니다. 그 당시에 부흥부 장관, 지금으로 치면 아마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신현악 부흥부 장관이 1958년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드디어 우리는 1958년에 전후복구를 완료를 해서 드디어 우리는 전쟁 전 수준의 경제산업 상황을 회복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다 부서진 것을 54년부터 58년까지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는 전후복구를 통해서 1958년에서야
겨우 우리는 전쟁 전 상황을 회복을 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10년 동안은 무엇을 한 겁니까, 여러분? 전쟁으로 다 부서진 나라를 전쟁 전 상황의 그런 생산 수준으로 복구를 하는 전후복구의 10년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을 남침을 막아내서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적화가 안 되게 막아낸 그런 공로, 그리고 전쟁으로 다 부서진 이 나라를 전쟁 전 상황으로 돌려놓은 그런 공로. 따라서 만약에 6.25 전쟁이 없었을 경우에 우리도 한강의 기적과 같은 그런 발전이 이승만 정부 시절에서부터 우리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점에서 너무나 아쉽고, 그리고 이 전쟁을 부추긴 김일성 집단이야말로 정말 민족의 씻을 수 없는 정말 반역자 같은 짓을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 원조 자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원조 자금을 주어서 그 원조 자금을 사용하는 용처와 목적,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 원조 자금을 사용하고 싶은 용처와 목적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오른쪽 사진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이 바로 저희 세대도 아마 저랬던 것 같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쌀도 없어서 학교에 도시락도 못 사갔을 때 미국이 원조로 준 그런 옥수수와 우유, 분유로 학교에서 급식을 만들어준 그런 장면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국이 주는 옥수수 가루로 빵을 만들어가지고 점심시간에 그 빵을 먹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미국 정부가 1945년부터 1961년까지 총 얼마를 원조를 했느냐? 31억 9,900만 달러를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6.25 때 파괴된 그 금액을 합치면 32억 달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그 수치와 미국이 원조 자금을 제공한 수치가 거의 일치를 합니다.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이제 원조 물자를 주면 그것을 팔아가지고 대충 자금이라고 해서 대충 자금 계정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거기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일부는 미군이 이제 한국에 주둔할 때 필요한 그런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한국 정부 예산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원조 자금이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그 예산 중에서 원조 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55%에서 60%에 이르렀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승만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세금으로 국가에 필요한 전체 예산의 40% 내지 45%밖에 충당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 55% 내지 60%는 미국이 주는 원조 자금으로 우리가 지탱해가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원조 당국이 이 돈은 이런 쪽으로 쓰시오, 이 돈은 이렇게 쓰시오라는 아주 간섭과 압력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가능하면 공장을 지려고 노력한 반면에 미국은 소비재 위주로 물건을 사다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 충돌을 벌였습니다. 그 충돌의 결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십시오. 이 화면은 무엇을 뜻하느냐? 미국이 전 세계 여러 나라에다가 원조를 줬습니다. 원조를 줬을 때 어느 나라에다가 가장 원조를 많이 줬느냐 하는 것을 연도별로 표시한 수치입니다. 1946년에는 이탈리아가 미국으로부터 제일 많은 원조를 받았고, 47년에는 영국, 48년에는 독일, 49년에 영국, 그러다가 50년부터 53년까지는 프랑스가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4년에는 터키, 1955년은 타이완, 그리고 1956년부터 57, 58, 59년 무려 4년간 한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계시던 그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도표가 되겠습니다. 또 다음 그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그 수치는 미국이 한국에다가 원조를 얼만큼 줬느냐 하는 것을 연도별로 나타낸 겁니다. 46년서부터 58년까지 아주 가파르게 원조 자금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958년에 무려 3억 2,100만 달러나 되는 엄청난 원조를 받았다는 그런 모습을 왼쪽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 도표 그래프는 미국 농산물을 우리가 원조 받은 그 PL480에 의해서 그 규모를 나타내는데, 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국내 부족량인데 도입량은 국내 부족량을 넘어서는 정도의 도입이 됐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미국이 농산물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이 밥을 먹고 밥을 굶지 않았다. 그리고 학교에 옥수수 빵을 급식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그런 것을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그 도표를 한번 보시죠. 1958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원조가 급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미국이 전 세계 여기저기 계속 원조를 하다 보니까 미국도 이제 이 그 재정 사정이 많이 안 좋아져 가지고 1958년 이후로는 무상 원조를 대폭 줄이고 가급적이면은 유상 원조 내지는 차관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원조의 액수가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원조 자금 문제로 미국과 이게 충돌한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전후복구 과정에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원조가 들어오면 그 돈을 어디로 얼마를 쓸 것이냐, 그리고 투자 우선순위에서 어느 분야에 얼마, 어느 분야에 얼마를 쓰는 것을 그 분야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미국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크게 대립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완제품 소비재를 갖다 써라. 이승만 대통령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공장이 필요하고 공장을 져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충돌했지만 미국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의지가 실현이 되질 않아서 미국의 원조 자금이 시설재와, 시설재는 뭐 공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비재에 얼마 정도가 투입이 됐는지는 바로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재 19%, 소비재 81%, 압도적으로 완제품 소비재를 들여오는 비용으로 썼다 하는 것을 이 수치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바로 미국의 정책이 1달러로 2달러의 효과를 내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당시에 미국은 아시아의 방위 전략에 있어서 사활을 걸고 지켜야 되는 이익이 걸려있는 나라를 일본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한국은 그 일본을 지키기 위한 전초기지다. 따라서 우리가 한국에다가 원조를 1달러를 주면 그 1달러를 가지고 일본 경제도 부흥시키고 한국 경제도 부흥시켜야 되는데 그게 무슨 방법일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그 원조 자금을 일본에다가 투입을 해서 일본에서 물건을 생산합니다. 뭐 시멘트, 비료, 뭐 각종 공산품, 농산품은 물론 미국으로부터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한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 공산품을 일본에 주문을 해서 일본의 전후 부흥을 부추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그 제품을 한국이 사다 쓰도록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국은 자기네들이 들인 그 동일한 돈으로 일본 경제도 부흥하고 한국에게도 원조를 주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일본은 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가 돼야 되고 한국은 그 공업 제품을 소비하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한 대로 한국에 공장을 지어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사오지 않고 한국에서 이 물건을 생산을 할 경우에 일본이 구상을 하는 이 아시아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근본적인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들여온 그 원조 금액 중에서 거의 19% 정도밖에 공장 짓는 데 사용하지 못했다 하는 이런 안타까움, 이것이 바로 약소민족의 피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미국이 주는 그 피 같은 원조 자금을 이승만 정부에서는 단 한 푼도 허튼 곳에 쓰지 않았습니다. 경제 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재 양성, 기술 습득, 행정 능력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미국이 만들어 오는 원조 자금 항목이 기술 원조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야말로 이 기술 원조 자금을 가장 잘 활용한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였다라고 나중에 미국이 인정을 했는데요. 이것을 어디다 썼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 대통령은 전부 국비 유학생을 선발을 해서 철강 유학생, 원자력 유학생, 전기 유학생, 에디슨 전기회사 이런 데다가 100명 이상씩을 보내가지고 발전소를 운영하는 기술, 발전소를 짓는 기술, 발전소를 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기능을 하게 하느냐라는 많은 지식을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지금 전력의 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이 산업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 양질의 전기를 값싸게 공급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얻은 혜택이야말로 정말 이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산업화에 있어서 결정적인 무기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일본의 기업인들이 한국의 전력이 정말 자기네들은 부럽다. 그래서 일본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양질의 전기가 필요한 그런 회사들은 산업시설을 한국으로 이전하는 일본 기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 전력의 질, 그리고 전기의 품질, 그리고 전력 가격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막강했습니다. 그 막강한 경쟁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미국이 제공한 이 기술 원조 자금을 가지고 그 많은 전력 전문가, 원자력 전문가를 길러낸 덕분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난동을 피우듯이 우리 현대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저 사람들의 저희가 뭔지를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적나라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그 화면 다시 보여주시죠. 예. 어쨌든지 간에 하여간 그 기술 원조 자금을 가지고 아껴 쓰고 또 아껴 쓰고 그래가지고 이 기술 원조 자금만 가지고 해외 연수를 떠난 총 인원이 1421명이나 될 정도로 우리는 원조 자금을 단 한 푼도 허튼 곳에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승만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었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술 원조 자금을 가지고 또 하나 우리가 기념비적인 일들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학교를 진 겁니다. 어떤 학교를 졌느냐?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서울대와 미네소타대 공대, 의대, 농대 간 교수 상호 교류를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 학생들 그리고 한국 교수들 미네소타 대학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유학을 갔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미국 유학 박사 중에 미네소타대 출신들이 1등입니다. 다 이승만 대통령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그 음덕을 받아서 미네소타대 국비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 이승만을 욕보이는데 앞장서고 있는 이 배은망덕도 똑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워싱턴 대학하고 연세대 고려대 간에 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경영학과를 처음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아주 양질의 그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경영인들이 국내에서 배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에 경영학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영학 공부하려면 다 외국 유학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승만 대통령이 노력해서 한 거니까 대한민국의 경영인들 다 이승만 대통령의 고마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미국이 기술원조 자금으로 지었고 그리고 국방대학교를 원조 자금으로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엄청난 교육기관을 졌는데 정부 예산이 모자라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또 무엇을 했느냐. 돈을 조금 가지고 있는 부자들에게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학교를 지어라. 지금 우리가 우수인재들을 많이 길러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가진 돈 이거밖에 없어서 요 정도밖에 교육을 못 시키니 돈 있는 여러분들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다 학교를 지시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학교 전문학교에 사립학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립학교가 많은 이유는 교육 수요는 폭증을 하는데 국가 예산으로는 한정되어 있으니 민간 자본을 동원해서 교육시설을 짓자 하는 신모 원료에서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돈 있는 사람들 다 학교를 설립하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런 사립학교를 다 뺏으려고 사학법 개정안을 만들었다가 아주 졸경이 한번 치러진 이런 일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우수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사립학교를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을 때려부시기 위한 일종의 정신적 테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바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